여러분, 원주중학교 2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원래 선생님 생각에는 교실에서 만나가지고 계획해놨던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활동들도 같이 하면서 친구들과 의견 교류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됐죠.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할 건데 아쉽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원래 수업과 비슷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상이 올라온다, 영상을 튼다, 그 다음에 게임 감성에 젖어가지고 한쪽은 영상을 틀고 한쪽은 게임을 한다, 아니면 덕질을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게임 감성과 덕질 감성은 잠깐 밀어놓고 선생님과 같이 일단 영상 보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수학적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이고요. 6반부터 10반까지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머리 세팅도 좀 하고 수염도 모양을 약간 가다듬어 놨어요. 네. 일단 수업에 앞서가지고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누구한테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수학을 배우는 이유.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쵸?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을 찾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지만 이걸 바라보는 관점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수학이 어머니가 나한테 시키는 아주 괴로운 것, 아니면 누군가에게 수학은 정말 재밌어서 미쳐버리겠는 것.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각자 적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최소 2년, 뭐 많이는 5년 혹은 9년, 아니면 평생을 할 수도 있는 게 수학이죠. 그래서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학을 할 때는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를 꼭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은 그 중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런 이유가 있다를 하나를 제시를 하려고 해요. 먼저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아니면 프로그래머, 아니면 의사, 기술자, 과학자, 이런 쪽의 분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은 반드시 수학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쪽 진로에서 수학을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공계열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왜 도대체 수학을 배워야 될까? 라고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진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학창시절에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라는 철학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내가 수학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해결되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많은 걸 경험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을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몇 가지 중에서 오늘 선생님은 수학적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생긴 사람을 보거나 이쁜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벚꽃을 보거나 그러면 이쁘다, 정말 좋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느끼죠.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감정이 뭔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감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수학에도 감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수학적 감성이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찍을 때 나오는 이 털보 아저씨의 모습도 AI가 선생님 표정을 인식을 해갖고 이렇게 제 얼굴 위에 이 캐릭터를 씌워주는 거거든요. 이따가 역사할 때 도대체 AI랑 수학이 무슨 관련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학적 감성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저게 정말 어떤 수학적 원리가 적용이 돼갖고 저렇게 된 거구나. 아, 저거는 정말 복잡해 보이는 패턴을 어떤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저렇게 정리한 거구나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정말 창의적인 생각들을 봤을 때 감정의 동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멋있다 혹은 정말 아름답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감성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볼 텐데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아니 운전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 예,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네.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수학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내가 지금 다른 더 재밌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몇 년씩이나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이런 수학적 감성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부분은 수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보통의 수학자들은 수학을 단순히 끌려서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래퍼를 보고 정말 랩을 잘해서 좋다. 혹은 어떤 연예인이 정말 저 얼굴은 내 스타일이야. 아니면 어떤 연기자를 보고 정말 연기를 잘하니까 너무 좋다. 이러한 이유들, 단순한 끌림에 의해서 수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수학자들이 이런 끌림에 의해서 수학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열심히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개념을 발견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계산 방식을 개선시킨다던가 아니면 어떤 표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학을 우리는 이론 수학이라고 불러요. 이 이론 수학은 그럼 어디에 쓰이냐? 과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이론 수학에서 발견된 이런 개념이나 계산 방법들을 가지고 와요.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응용 수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어떤 누가 발견한 방정식을 가지고 전기 분야에서 이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전기의 양을 계산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응용 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수학은 수학자가 갑자기 커피를 마시다가 딱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거를 세상에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즉 수학은 천재들만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보통의 수학의 역사를 보면 정말 간단한 하나의 개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시도와 그리고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슬픔도 있었겠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수학자가 길을 가다가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어 라고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정다면체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연구를 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개선되고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우리 주제가 뭐였죠? 수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말 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발견된 수학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고 바로 이해를 한다?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정말 당연한 겁니다. 희대의 천재들이 정말 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 발전된 게 수학인데 그걸 단번에 이해한다고요? 너무 큰 욕심 아닐까요? 물론 개인마다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수학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패들을 모든 실패를 다 똑같이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몇 번의 실패는 거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대하는 자세, 즉 수학을 대할 때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수들을 보고, 읽고, 쓰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혹은 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수들을 보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표현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에 대해서는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없었다면 정말 불편했을 소수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이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에 앞서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 잘 전달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수학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소수는 정말 놀랍게도 16세기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흔적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네덜란드 독립군 격리장교로 일했던 시몬 스테빈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소수 표현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시몬 스테빈이 소수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먼 과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나눗셈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 드물었던 시대였죠. 시몬 스테빈은 군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자율을 계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율이 10분의 1이다.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죠. 이 이자율은 내가 돈을 얼만큼의 기간 동안 빌리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즉 내가 오랜 기간 빌리냐 짧은 기간 빌리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10분의 1이 되기도 하고 11분의 1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빈이 계산하는 도중에 10분의 1인 경우에는 계산이 간단했는데 11분의 1인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즉 이자율이 10분의 1이거나 100분의 1이거나 1000분의 1, 즉 10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됐으면 계산이 간단하다라는 정말 간단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뭐야 저게 당연한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21세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몬 스테빈은 소수 표현을 옆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다소 복잡한 표현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이 표현을 비에트와 네이피어가 개선을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수점으로 개량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수들을 보게 되는데 그 수들은 대부분 소수 표현으로 돼 있어요. 왜 분수 표현을 쓰지 않을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몬 스테빈 살기 이전 세상인 소수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선생님은 지금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커피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싼 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메뉴판을 봤죠. 아니 이게 뭐죠? 전부 다 분수잖아요. 이게 뭐가 더 싼 걸까요? 이걸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네, 종이와 펜을 들고 통분을 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하고 싶어요. 누가 더 큰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키를 재기 위해서 갔더니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벽에 눈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세워요. 키를 봤더니 또 분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종이와 펜을 들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시몬 스테빈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두 개의 수를 비교할 때 항상 계산을 했어야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수는 두 개의 수의 크기의 비교, 즉 대소관계 비교에 편리한 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가 수 그 자체냐? 그건 아닙니다. 2분의 1을 0.5로 표현하고 0.4를 5분의 1로 표현하듯이 분수와 소수는 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제 소수가 어떤 수 표현 방법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2분의 1을 계산기에 넣으면 0.5가 나옵니다. 5분의 3은 0.6이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 3분의 1을 계산하다 보면 조금 달라 보입니다. 3분의 1은 2분의 1처럼 끝이 나질 않습니다. 0.3333333333333333333333 네,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말을 해도
선생님의 아들이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얘기해야 되고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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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기를 해도 끝나질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무한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소수를 우리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한소수를 뭐라고 부르면 되고 무한소수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가 유한한 것,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가 무한한 것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분류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작업은 유한소수의 특징이 무엇인지, 무한소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유한소수를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근데 분석에 앞서서 우리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수와는 다른 소수,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그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은 24를 좋아하니까 24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24는 어떤 사람의 나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또 당첨 번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24처럼 상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24는 2와 3으로 만들어진 수입니다. 아니 24면 2랑 4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24는 8 곱하기 3으로 표현됩니다. 8을 다시 쪼개면은 4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4를 다시 쪼개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런데 2와 3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소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는 게 불가능하죠. 즉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됩니다. 이때 2와 3을 24의 소인수라고 합니다. 네, 여기 선생님이 좋아하는 몇 개의 소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너스 98.5143부터 101.238까지 있죠. 마이너스 98.5143과 101.238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고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0.123과 마이너스 2.71은 뭔가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하고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어색한 사이죠. 이렇게 달라 보이는 유한소수들은 사실 출생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잠깐만 있어. 잠깐만. 응? 이렇게 해봐. 아, 야, 근데 너 어떻게 네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다. 엄마 닮았어요, 저. 엄마도 안 닮았는데? 그치? 엄마 닮았어요. 아니, 무슨, 그럼 내가 뭐 주워온 자식인가? 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니, 뭐 갑자기 출생의 비밀을 만들고 그래. 비밀 만든 적 없는데? 일단 그 출생의 비밀은 소수 표현일 땐 보이진 않지만 분수 표현으로 바꾸면 보이게 되는 신비한 마법을 발휘합니다. 일단 앞에서 봤던 소수를 분수로 바꿔봅시다. 분수로 바꾸면 분모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맨 앞자리 수는 1, 나머지는 다 0이죠.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듭 제곱을 활용하면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의 분모는 10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의 특성을 분석해 봅시다. 1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 10의 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인 1000인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입니다. 그렇다면 10의 21제곱은 소인수가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2와 5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한소수를 다른 수 표현인 분수로 바꾼 다음 약분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분모에는 항상 2 또는 5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걸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분수 표현만 보더라도 이게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만일 2의 제곱분의 1, 즉 4분의 1이다. 이건 직접 나누기를 해보지 않더라도 얘는 유한소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왜죠? 분모를 봤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 이러한 숫자도 마찬가지로 분모에 2와 5밖에 없기 때문에 유한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한소수의 특징을 유한소수의 분수 표현은 항상 그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밖에 없겠다라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유한소수를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 그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 항상 분모는 10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되기 때문에 약분을 하더라도
분모에 남아있는 소인수는 2랑 5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분모 자체에 원래 2랑 5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기하분수로 나타낸 분수 중에서 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수가 진짜 유한 소수가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160분의 31은 이미 더 이상 약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하분수입니다. 이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2의 5제곱 곱하기 5가 되죠.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는 2와 5밖에 없습니다. 방금 했던 유한소수의 특징을 보면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는 우리가 직접 나누기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유한소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물론 직접 나누기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방금 한 거는 분모가 160이니까 160은 되게 좋은 숫자니까 되는 게 아닌가요? 다른 수는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예시를 살펴보면은 이 예시도 같은 방법을 통해서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그 계산하는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과정을 잘 염두에 둔다면 유한소수의 특징은 그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분수 표현은 방금 했던 방법으로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보이는 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 예시는 2의 세제곱 곱하기 17분의 17제곱으로 표현되는 분수입니다. 분모를 봤더니 2, 5 말고 다른 소인수인 17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거는 유한소수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분을 진행하게 되면 분모에 있던 17이 사라지면서 분모에는 2만 남게 되죠. 즉, 우리는 항상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찾을 때에는 그 분수를 기하분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